어르신 보호자분은 언제 오시나요? 보호자는 없어요. 혼자입니다. 의사 아들, 변호사 아들, 회계사 딸. 셋 다 있는데 74살 엄마는 혼자 수술 받았어요.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떤 심정이겠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정자는 늘 그랬듯 작은 발걸음을 옮기며 가게로 향했어요. 골목길 끝에서 비가 내린 흔적이 남아있고 가로등은 은은한 불빛을 비추며 여전히 깜빡이고 그런 일상 속에서 자기 자신은 늘 뒷전이었어요. 정자 세탁소, 오래된 간판은 낡고 푸석해졌지만 정자에게 그것은 가장 익숙한 얼굴이었어요. 천천히 셔터를 들어 올리며 세상에선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고단한 하루의 시작을 맞았어요. 혼자서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가게를 열고 보일러를 켜고 손님들이 올 때까지 모든 것들을 혼자 감당해야 했어요. 어쩌면 그 모든 게 정자에게는 익숙해져 버린 일상이었어요. 새 아이와 함께한 나날들. 그 시절 정자는 아이들 셋을 키우며 세탁소를 운영했어요. 상호, 준호, 수진. 정자는 매일 그들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어요. 어려운 시절 정자는 늘 그들을 먼저 생각했어요. 빵을 하나 살 때도 상호와 준호, 수진에게 먼저 나누어 주고 자신은 작은 조각을 남겨두곤 했어요. 너희들이 잘 돼야 내가 편해질 수 있다는 마음으로 그 모든 걸 견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희생은 아무런 대가도 없이 계속되었어요. 정자의 외로움, 정자가 그토록 바쁘고 힘든 세월을 보내며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이들의 성공, 자식들이 좋은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호는 의대에 합격하고 준호는 로스쿨에 합격했고 수지는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어요. 정자는 자식들 하나하나 자랑할 때마다 속으로는 자랑보다 더 큰 공허함을 느꼈어요. 아이들이 성공했지만 그 성공 뒤에 남은 것은 자기 혼자만의 고독이었어요. 그래도 애들이 잘 돼서 다행이다. 다 잘 됐다고 해서 나는 좀 편할 줄 알았는데 아이들의 성공 소식은 늘 기쁜 일이어야 했지만 정자는 그 기쁨 속에서도 자신이 왜 이렇게 외로운지 잘 몰랐어요. 그녀는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며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자식들이 잘 될 때까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나라는 불안한 생각이 정자의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세탁소의 끝자락 몇 년이 지나 무릎과 허리가 버티지 못했어요. 아직도 많은 세탁물이 쌓여 있었고 다림판은 늘 그랬듯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몸은 더 이상 그 무게를 견딜 수 없었어요. 이제 세탁소를 넘겨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자는 통장과 작은 건물을 하나 남겼어요. 아이들에게는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만의 안전망으로 남겨두려 했어요. 무릎이 너무 아파 병원을 찾은 날, 정자는 처음으로 보호자라는 말을 들었어요. 수술 받으시려면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그 말은 정자에게 너무 낯설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아이들을 돌보는 보호자였고, 이제는 그 반대로 자신이 보호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한 충격이었어요. 보호자 그 한 단어가 정자의 마음속 깊은 곳을 파고들며 뼛속까지 무너지게 했어요. 정자는 아이들에게 전화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전화기를 손에 쥐자 마음은 금방 무너졌어요. 얘들아, 내가 아프다 수술을 해야 한다. 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상호는 의사였고, 준호는 변호사였고, 수지는 회계사였으니까. 자식들은 이미 너무 바쁜 사람들이었어요. 정자는 그들에게 자신의 상태를 말하기조차 부담스러웠어요. 내가 약해지면 애들한테 짐이 될까봐.
그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말하지 못했어요. 그냥 혼자 끙끙 앓으며 지나가기로 했어요. 병원 갔다 나오던 길. 정자는 보호자를 계속해서 생각하며 걸었어요. 이제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하는 나이가 되었다. 그 생각에 정자는 점차 허탈함을 느꼈어요. 혼자서는 안 되겠구나. 그때부터 정자는 자기 자신에게서 첫 번째 상처를 느꼈어요. 그 상처는 아마도 자식들에게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는 이제부터 정자에게 큰 짐처럼 다가올 거예요. 고민하다가 며칠 후 정자는 상호의 집에 도착했어요. 상호의 집은 큰 창문과 세련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고, 성호가 의사로서 살아가는 성공적인 삶의 흔적이 곳곳에 보였어요. 정자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이 모든 것이 상호의 삶이라는 사실이 자기 자신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고 있음을 느꼈어요. 그동안 자식들에게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마음속에 무겁게 얹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말해야 한다는 결심이 들었고, 상호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려는 마음이 자꾸만 커졌어요. 상호는 잠시 후 거실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상우야, 엄마가 다리 수술을 해야 해. 정자는 그동안 여러 번 떠올렸던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애썼던 자신을 돌아보며 이제는 자신의 고통을 드러내야 한다는 마음이 깊어졌어요. 상호는 잠시 멈칫하며 정자를 바라봤어요. 정자는 상호의 반응을 기다리며 상호가 어떤 말을 할지 몰라 불안한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상호는 조금 고민하듯 말했어요. 수술이요? 그럼 언제 할 건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지만 상호의 속마음은 달랐어요. 아, 갑자기 수술이라니. 병원비는 얼마나 들지? 내가 병원에 가야 하나? 나 요즘 환자 많아서 진짜 바쁜데. 정자는 조금 더 자신 있게 대답을 이어갔어요. 의사도 빨리 해야 한다고 했고, 엄마가 더는 버티기 힘들겠다 싶어서. 그 말에 상호는 당황한 듯 잠시 말없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급히 생각을 정리하려는 듯 말했어요. 아, 그럼 정말 큰일이네. 그런데 언제 수술을 해요? 상호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어요. 큰일이긴 한데 내가 뭘 어떻게 해. 준호나 수진이한테 먼저 연락하게 해야겠다. 왜 맨날 나한테 먼저 오시는 거야? 정자는 차분하게 이어서 말했어요. 병원에서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빨리 해야 하는 상황이야. 그래서 너한테 얘기하려고 왔어. 상호는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잠시 침묵을 지켰어요. 그리고는 다시 한번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엄마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일도 있고 오늘은 진짜 얘기할 시간이 없네요. 내일 다시 얘기해요. 상호의 속마음은 이랬어요. 아, 진짜 귀찮아. 오늘 골프 약속 있는데. 일단 보내고 나중에 생각하자. 준호한테 떠넘기면 되지 뭐. 그 말이 끝나자 상호는 서둘러 일어났어요. 내일 다시 이야기하고 오늘은 제가 정말 바빠요, 엄마. 이거 택시비라도 쓰세요. 상호는 봉투를 건네며 빠르게 자리를 떠야 한다는 마음이 더 커졌어요. 엄마한테 수술 얘기 들으면 돈 얘기 나올 텐데. 일단 택시비 주고 빨리 보내자. 며칠 뒤에 준호랑 수진이한테 연락해서 나눠서 하자고 하면 되겠지. 정자는 상호가 떠나면서 봉투를 건네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더 많이 아팠어요. 상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빨리 떠나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에요. 정자는 잠시 고개를 숙였고 상호의 반응을 마주하며 마음속에서 그가 너무 바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래 바쁘지. 상호가 방문을 닫고 떠난 후 정자는 조용히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어요. 이 모든 일들이 너무 서둘러 끝나버린 느낌이었어요. 정자는 현관문을 열고 나가며
상호와 며느리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잘 있어라. 어머니, 잘 가세요. 며느리는 간단히 인사를 건넸고, 정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자가 집을 나서며 느낀 것은 자식들에게 더 이상 이야기할 기회가 없다는 허탈감과 그간 쌓아왔던 고립된 감정이었어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상호가 자신을 돌보지 않는 현실에 대한 씁쓸함을 느꼈어요. 정자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그날의 모든 상황을 떠올렸어요. 정자는 혼자서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사실에 한숨을 내쉬었고, 그 누구와도 이 감정을 나눌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정자는 상호의 집을 갔다 온 다음 날, 둘째 아들 준호의 집으로 향했어요. 정자의 발걸음은 무겁고 느리게 느껴졌어요. 이미 마음속에서 준호와 수진이 자신을 돌봐줄 것이라는 기대를 버린 지 오래였어요. 하지만 수술을 앞두고는 결국 그들에게 말을 해야만 한다는 생각에 가서 말하기로 결심했어요. 준호의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정자는 잠시 멈춰서 숨을 깊게 들이켰어요. 그의 집은 변호사로서 성공한 자식의 자랑스러운 집이었어요. 정자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그의 번듯한 집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기운에 잠시 움찔했어요. 이번엔 준호가 들어주려나. 그는 자신의 마음을 다잡으며 거실에 앉았어요. 그래도 이번만큼은 이 말을 해야 한다. 잠시 후 준호가 전화기를 들고 급하게 들어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정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준호야, 엄마가 다리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아. 그 말이 나오자 준호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어요. 하지만 준호의 속마음은 달랐어요. 아, 또 무슨 일이야. 형한테 먼저 가시지. 왜 나한테 와? 나 지금 진짜 바쁜데. 이번 달 사건 마감이 코앞인데. 수술이요? 그럼 언제 하는 거예요? 준호는 말끝을 맺지 못한 채 눈을 살짝 떨구었어요. 정자는 그가 시간을 끌지 않도록 다급하게 말했어요. 의사도 빨리 해야 한다고 했고, 이제는 더는 버틸 수가 없어. 그래서 너한테 말하려고 왔어. 준호는 잠시 침묵을 지키고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을 꺼냈어요. 엄마, 그럼 언제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회의가 정말 중요해서 나중에 얘기하는 게 좋겠네요. 준호는 속으로 계산했어요. 수술이면 병원비의 보호자에 형이 의사니까. 형이 알아서 하겠지. 나는 바쁘니까 나중에 돈만 보태면 되겠다. 정자는 그의 말을 들으며 마음속에서 큰 상처를 받았어요. 나를 위한 시간은 하나도 없구나. 정자는 상처를 삼킨 채 조용히 대답했어요. 알겠어. 나중에 얘기하자. 바쁘면 어쩔 수 없지. 준호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급히 전화를 받으며 떠나버렸어요. 준호의 속마음은 이랬어요. 휴, 일단 넘겼다. 형한테 연락해서 알아서 하라고 해야지. 나는 진짜 시간 없어. 정자는 그의 급하게 떠나는 모습을 보며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외로워지는 건가? 정자는 고요히 고개를 숙이며 심장 속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슬픔을 삼켰어요. 다음 날, 정자는 셋째 수진에게도 말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수진의 집으로 향했어요. 정자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자식들에게 그 이야기를 꺼내야 한다는 마음의 부담에 짓눌렸어요. 그는 수진이 바쁘지 않기를 기도하며 자신의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이 아이들은 정말 나를 떠나버린 건가? 수진의 집에 도착한 정자는 조용히 문을 두드렸어요. 수진은 그를 반갑게 맞이하며 말했어요. 엄마 오셨어요? 그녀의 밝은 말투와는 달리 정자는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허전한 공허함을 느꼈어요. 수진아, 엄마가 다리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아.
그 말에 수진의 얼굴이 잠시 굳어지더니 그 자리에서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수진의 속마음은 달랐어요. 아, 진짜 하필 지금이야? 신고 시즌인데. 오빠들은 뭐해? 왜 맨날 나한테 오시는 거야? 딸이라고 다 해야 돼. 엄마, 정말 미안한데 지금 세금 신고 기간이라 바빠요. 나중에 얘기해요. 나중에 수지는 속으로 짜증이 났어요. 오빠들이 의사의 변호사인데 왜 나한테 와? 병원 일은 상우 오빠가 알아서 하면 되잖아. 나는 진짜 시간 없어. 정자는 그 말에 갑자기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 나중에 얘기하자. 수지는 잠시 멈칫하며 말했어요. 네, 엄마 고마워요. 나중에 얘기해요. 수진의 속마음은 이랬어요. 일단 보내고 오빠들한테 연락해야지. 셋이서 나눠서 하면 되잖아. 왜 꼭 나한테 먼저 오시는 거야? 수지는 다시 서류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정자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조용히 방을 나섰어요. 조용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택시에 앉으며 자식들에게 말을 꺼낼 수 없었고, 자신이 점점 더 외롭고 멀어져 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정자는 수술을 앞두고 아무도 자신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현실에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택시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였어요. 아이들은 더 이상 돌아보지 않는 현실. 정자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에 더 큰 고립감을 느꼈어요. 수술 날짜가 다가올수록 정자의 마음은 더욱 무겁고 아팠어요. 병원에 입원한 첫날, 정자는 혼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병원 침대는 낯설고 차갑게만 느껴졌어요. 정자는 그 침대가 마치 자신을 고립시키는 감옥처럼 느껴졌어요. 병원복을 입고 입원 수속을 마친 후 그는 혼자서 병실에 누워 있었어요. 가슴 속에 밀려드는 감정들을 억지로 삼키며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외롭고 서럽게 느껴졌어요. 정자는 잠시 눈을 감고 병원 복도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는 아이들에게 말도 못하고 다리 수술을 혼자 해야 한다는 사실에 너무나 힘들고 고독하게 느껴졌어요. 수술을 받으러 오는 것은 물론 그 후의 회복도 모두 혼자 해야 한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무겁게 했어요. 병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은 정자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햇살이 그를 비추면 자식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들의 얼굴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갔어요. 정자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제까지 내 인생을 아이들에게 맡기면서 살았던 건가? 정자는 그런 생각에 잠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간호사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를 들으며 갑자기 마음이 더 외로워지는 걸 느꼈어요. 어르신, 조금 더 일찍 수술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보호자분은 언제 오시나요? 정자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어요. 보호자는 없어요. 혼자입니다. 간호사는 잠시 놀란 듯 정자를 바라봤지만 그녀의 표정은 금세 사라졌어요. 그렇군요.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호사는 간단히 물어보고 나가면서 정자는 다시 고요한 병실 안에 홀로 남았어요. 그 순간 정자는 자신이 진짜로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음을 실감했어요. 수술을 받으려면 나를 돌봐줄 사람이 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구나. 그는 천천히 눈을 감으며 아이들에게 언제 한번 기대어 볼 수 있을까. 하지만 자식들은 이미 너무 멀리 떠나버린 것 같았어요. 수술 전날 정자는 혼자 병실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병원이라는 낯선 곳, 혼자 있는 침대에서 수술을 하러 온 것도, 이 모든 절차를 밟는 것도
자신이 선택한 길이라 믿었지만, 이제는 그 길이 너무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아이들의 이름이 떠올랐어요. 그들이 나를 떠나고 결국 나만 남았다는 사실이 더욱 고독하게 느껴졌어요. 그때 내가 더 잘해줬다면 나도 이렇게 외롭지 않았을까. 그런 후회와 자책이 떠오르자 정자는 침대에서 몸을 뒤척이며 눈물을 삼켰어요. 병실은 고요하고 적막했어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되돌아보았어요. 그는 자식들이 없는 병실에서 스스로를 다잡으려고 했어요. 병원복을 입은 채 정자는 수술을 앞두고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혼자라서 두려워서 그런 걸까? 그는 두려움이 마음속 깊이 퍼져가는 걸 느끼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면서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다음 날 수술을 받기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정자는 입원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수술 전 마지막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내일의 수술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다는 생각에 이제는 아무도 그의 손을 잡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며 그 수술을 받아들였어요. 그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슬프게 차가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정자가 눈을 떴을 때 처음으로 느껴진 건 깊은 통증이었어요. 머리가 띵하고 몸은 천근처럼 무거웠어요. 수술은 끝났고 그는 무엇보다 먼저 고통을 느꼈어요. 병실에서 깨어난 뒤 갑자기 다리가 더 아프다는 생각에 깜짝 놀랐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을 바라보며 의식을 다시 차렸어요. 정자의 옆에는 아무도 없었고 병실은 고요하고 적막했어요. 이 모든 것이 너무 낯설고 혼자라는 사실이 점점 더 깊게 밀려오는 걸 느꼈어요. 수술을 받고 나서도 혼자라니. 엄마로서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인생이 또 그런 순간을 대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조금씩 정자의 마음을 휘감았어요. 왜 아무도 내 곁에 있지 않지? 그는 침대에 누워서도 머릿속에서 자식들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상호는 여전히 바쁘고 준호는 회의가 있다며 떠났고 수지는 일이 많다고 했어요. 아이들은 나를 돌보지 않겠다고 결심한 듯 자신이 여기 병원에서 혼자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어요.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시 눈을 감았어요. 몇 시간이 지나고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병실에 들어왔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수술 후 상태가 어떤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자는 얼굴에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미소가 마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 어색하게 나왔어요. 괜찮습니다. 간호사는 정자가 괜찮다고 말하는 걸 듣고 나서 가볍게 수술 부위를 점검했어요. 그는 수술 부위의 통증을 느끼며 여전히 혼자라는 감정에 휩싸여 있었어요.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다리에는 여전히 통증이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간호사의 말은 정자에게는 그저 격려가 아니라 현실을 더욱 부각시켰어요. 다시 한번 느꼈어요. 혼자서 감당하는 삶이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더욱 울렸어요. 그는 눈을 감고 병실 벽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았어요. 그는 그동안 아이들을 위해 살아왔고 이제는 아이들이 그를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를 짓눌렀어요. 아이들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구나. 고요한 병실 안에서 더 이상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 결심은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점점 커져갔어요. 앞으로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 보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이제는 나 자신을 돌봐야 하는 때가 온 것인가. 정자는 스스로에게 말을 걸며
눈을 감았어요. 이제 더 이상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엄마로서 아이들에게 아낌없이 주었지만 이제는 그 누구도 엄마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결심을 하며 어두운 병실 안에서 첫 번째 결심을 마음에 새겼어요. 수술 후 3달이 흐른 뒤 정자는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다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이제는 혼자서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재활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갈 때마다 정자는 보호자와 함께 오는 다른 환자들을 봤어요. 자식이 휠체어를 밀어주고 손을 잡아주는 모습들. 정자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 한쪽이 시렸어요. 나는 왜 혼자일까? 그래도 정자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어느 날 아침, 정자는 산책을 하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이제 정리할 때가 됐구나. 정자는 결심했어요. 자식들 모르는 재산을 정리하기로. 며칠 후 정자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어서 오세요.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젊은 변호사가 친절하게 맞아줬어요. 정자는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제가 가진 것들을 미리 정리해두고 오늘 상담하고 재산이 정리되면 법적 처리하려고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자녀분들과 상의는 하셨나요? 정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이들은 몰라요. 제가 이런 게 있는지도. 변호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떤 재산이 있으신지, 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자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세탁소 하면서 모은 건데요. 건물이 하나 있어요. 지금 시세로 18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적금이랑 세탁소 권리금 받은 것 합해서 현금이 6억쯤 있어요. 변호사는 놀란 표정으로 정자를 바라봤어요. 어르신, 대단하시네요. 평생 모으신 거잖아요. 정자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아이들 뒷바라지하면서 티 안 나게 모았어요. 나중에 내가 아프면 쓰려고.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이 재산을 어떻게 정리하고 싶으세요? 정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건물은 절반만 기부하고 싶어요. 기부요? 네, 저처럼 혼자 사는 어르신들 돕는 곳에요. 저도 혼자 병원에 있어 봐서 알아요. 얼마나 외롭고 무서운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건물 절반이면 9억 정도 되겠네요. 그럼 나머지 절반 9억이랑 현금 6억. 합해서 15억은요? 정자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건 제 노후 자금으로 할 거예요. 아파트도 하나 사려고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자녀분들에게는 안 남기시고요? 정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이들은 이미 다 잘 살아요. 의사, 변호사, 회계사, 내 도움 필요 없어요. 오히려 저한테 관심도 없고. 정자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수술할 때 아무도 안 왔어요. 다들 바쁘다고. 그때 알았어요. 이제 나는 혼자라는 거. 변호사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어요. 어르신,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속상하고 말고요. 근데 이제 익숙해요. 그래서 내 돈은 내가 쓰려고요. 자식들한테 기대 안 하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확인하고 메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건물 절반은 복지재단에 기부하시고 나머지 재산은 어르신 노후 자금으로 분리해 두겠습니다. 정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좀 마음이 편해지네요. 변호사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르신, 용기 있는 결정이세요. 건물 매매 결정되시면 절차대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정자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오랜만에 짓는 미소였어요. 그날 저녁 정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이제 정말 정리가 되고 있구나. 자식들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기로 했어요. 이젠 내가 나를 돌볼 차례야. 정자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집으로 향했어요. 수술 후 6개월이 지났어요. 정자는 무릎과 허리가 여전히 아팠지만 조금씩 예전처럼 움직일 수 있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자는 본격적으로 재산 정리를 시작했어요. 먼저 자식들 몰래 갖고 있던 상가 건물을 팔았어요. 18억에 팔렸어요. 세금, 변호사 비용, 수수료 다 빼고 나니 16억이 남았어요. 그중 8억은 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나머지 8억은 노후 자금으로 따로 빼뒀어요. 기부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 정자는 변호사에게 물었어요. 이게 다 끝나면 아이들한테 연락이 가나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르신이 원하시지 않으면 안 갑니다. 나중에 어르신이 돌아가신 후에야 알게 돼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건물 정리가 끝나고 정자는 30년 넘게 살던 집도 내놓았어요. 부동산 사장이 물었어요. 어르신, 이 집 파시면 어디로 가세요? 좋은 아파트로 이사하려고요. 이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었어. 아, 그러시구나. 어떤 집 찾으세요? 정자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좋은 집이요. 엘리베이터 있고, 햇살 잘 들고, 인테리어도 멋진 집. 부동산 사장이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자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자식들은 좋은 집에 좋은 차 타고 다니잖아. 엄마라고 못할 이유 없지. 집은 얼마 안 돼서 팔렸어요. 거기에 예적금 합치고 세탁소 권리금까지 더하니 6억이 됐어요. 정자는 좋은 20평 아파트를 골랐어요. 엘리베이터가 있고 햇살이 잘 드는 곳이었어요. 남향의 조용한 동네, 정자가 원하던 그런 집이었어요. 8억 있고 노령연금도 나오니까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 새 집 계약이 끝나자 정자는 인테리어 업체를 불렀어요. 어르신, 어떤 스타일로 해드릴까요? 정자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밝고 따뜻하게요. 예쁜 조명이랑 깔끔한 가구로 제대로 해주세요. 인테리어 사장이 물었어요. 혹시 예산은요? 돈 걱정 마세요. 평생 아껴 살았으니까. 이제는 나한테 쓸 거예요. 인테리어가 끝난 새 집은 정말 멋졌어요. 밝은 조명, 고급스러운 가구, 따뜻한 분위기. TV도 큰 걸로 새로 사고 안마의자도 놨어요. 이사하고 나서 정자는 백화점에 갔어요. 어서 오세요. 고객님 뭘 찾으세요? 옷이요. 좋은 옷으로 몇 벌 사려고요. 직원이 이것저것 추천해 줬어요. 정자는 단정한 니트, 고급스러운 코트, 편하면서도 멋진 옷들을 골랐어요.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밀며 정자는 생각했어요. 예전엔 아이들 학원비 내느라 옷 한 벌 못 샀는데 이제는 달라. 그 다음 미용실에 갔어요. 머리 좀 해주세요. 예쁘게요. 미용사가 파마도 하고 염색도 해줬어요. 거울 속에 비친 정자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세탁소 앞치마 두르던 구질구질한 모습은 어디 가고 단정하고 우아한 할머니가 거기 서 있었어요. 정자는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게 나야? 진짜 나야? 미용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 어르신 진짜 예쁘세요. 10년은 젊어 보여요. 정자는 기분이 좋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기분이었어요. 새 집에 돌아온 정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거실 가득 들어왔어요. 깔끔한 인테리어, 편안한 안마의자,
큰 TV. 정자는 혼잣말을 했어요. 나도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정자는 핸드폰을 꺼내 아이들 연락처를 봤어요. 상호, 준호, 수진 애들이 보면 깜짝 놀라겠지. 구질구질한 엄마만 보다가 정자는 조용히 웃었어요. 조만간 불러야겠다. 엄마가 얼마나 잘 사는지 보여줘야지. 이제는 내가 나를 돌볼 차례야. 정자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편안하게 미소 지었어요. 정자는 새 집에서 한 달쯤 지낸 후 아이들에게 연락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 엄마 집에 좀 와라. 할 말이 있다. 상호가 물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 안 아파. 그냥 와. 전화를 끊은 상호는 동생들에게 연락했어요. 상호의 속마음은 이랬어요. 뭐지? 갑자기 집에 오라니 설마 또 수술해야 하나? 아니면 돈 달라는 건가? 귀찮은데. 준호도 전화를 받고 생각했어요. 준호의 속마음은 이랬어요. 엄마가 집에 오라고 형이랑 수진이도 온다니까. 뭔가 심각한 건가? 근데 토요일에 골프 약속 있는데. 수진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진의 속마음은 이랬어요. 엄마가 또 뭐라고 하시려나 아프다고 하시면 또 병원비 얘기할 텐데 오빠들이랑 나눠서 내야겠다. 토요일 자식들은 정자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어요. 상호가 먼저 도착해서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여기가 맞아? 새 아파트 단지였어요.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외관이었어요. 상호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엄마가 여기 산다고. 이런 데가 얼마짜리지? 누가 도와준 건가? 준호와 수진도 도착했어요. 형, 여기 맞아요? 엄마가 여기 주소 알려줬는데. 셋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어요. 문 앞에 선 정자를 보고 새의 자식은 입이 떡 벌어졌어요. 엄마, 정자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파마도 예쁘게 하고 염색도 했어요. 깔끔한 니트에 고급스러운 카디건. 세탁소 앞치마 두르던 구질구질한 모습은 어디 가고 단정하고 우아한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왜 그렇게 봐? 들어와. 상호의 속마음은 이랬어요. 엄마 맞아. 10년은 젊어 보이는데. 뭐야, 돈이 어디서 났지? 준호의 속마음은 이랬어요. 헐머리도 하시고 옷도 새로 사셨네. 근데 이 아파트 월세야 전세야. 대체 무슨 일이지? 수진의 속마음은 이랬어요. 엄마가 저렇게 예뻐질 수 있었어. 우리가 알던 엄마가 아닌데. 자식들이 거실에 들어서자 또 한 번 놀랐어요. 넓은 거실, 밝은 조명, 고급스러운 가구. 큰 TV, 안마의자, 깔끔한 인테리어. 수진이 두리번거리며 물었어요. 엄마 여기가 엄마 집이에요? 응. 내 집이야. 앉아. 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이 집 어떻게 하신 거예요? 누가 도와줬어요? 정자는 피식 웃었어요. 왜? 엄마가 이런 집에 살면 안 돼? 상호의 속마음은 이랬어요. 아니, 엄마가 돈이 어디서. 세탁소 하시면서 이렇게 모을 수 있었어. 준호가 끼어들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갑자기 이사하셨다고 하시길래 작은 집인 줄 알았어요. 정자는 차를 내오며 담담하게 말했어요. 너희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잖아. 엄마라고 못할 이유 있어? 새의 자식은 할 말을 잃었어요. 정자는 소파에 앉으며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어. 자식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정자를 바라봤어요. 엄마가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재산이 있어. 상호가 물었어요. 숨겨둔 거요? 응. 너희에게 말 안 한 상가 건물 하나 있었어. 세탁소 하면서 조금씩 모아서 산 거야. 새 자식의 눈이 커졌어요. 상호의 속마음은 이랬어요. 뭐, 건물.
엄마가 건물을 갖고 있었다고? 준호의 속마음은 이랬어요. 건물이라고? 얼마짜리지? 왜 우리한테 말 안 하신 거야? 수진의 속마음은 이랬어요. 엄마가 건물주였어. 그럼 우리한테 왜 힘들다고? 정자는 계속 말했어요. 그 건물 팔았어. 18억에. 18억요? 준호가 놀라서 되물었어요. 세금이랑 비용 빼고 16억 남았어. 그 중에 8억은 기부했어. 기부요? 세 자식이 동시에 외쳤어요. 상호의 속마음은 이랬어요. 8억을 기부, 미쳤어. 그 돈이면 우리한테 나눠주면 되잖아. 준호의 속마음은 이랬어요. 8억이면 내 사업 자금으로 쓸 수 있었는데. 왜 기부를 해? 수진의 속마음은 이랬어요. 8억 그걸 왜 남한테 줘요? 우리가 자식인데. 정자는 자식들의 표정을 보며 담담하게 말했어요. 나처럼 혼자 병원에 있는 어르신들 돕는 재단에 기부했어. 나도 혼자 수술 받아봐서 알아 얼마나 외롭고 무서운지. 상호가 말했어요. 엄마, 그래도 그렇지 8억이면. 정자가 말을 끊었어요. 그래도 뭐? 내가 수술할 때 누가 왔어?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정자는 자식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희들에게 더 이상 기대 안 할 거야. 자식들이 안도하려는 순간 정자가 이어서 말했어요. 그리고 너희들도 내 돈 기대하지 마라. 상호가 움찔했어요. 엄마, 그게 무슨. 내 돈은 내가 죽을 때까지 풍족하게 쓸 거야.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으면서 남으면 불쌍한 노인들한테 기부할 거야. 자식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정자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어요. 나도 좋은 게 좋은 줄 알아. 해보니까 진짜 좋더라. 정자는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너희들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살잖아. 엄마는 왜 그러면 안 돼? 자식들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정자의 목소리가 조금 차가워졌어요. 내가 평생 공들여서 키운 자식들이 자기들 배만 불리고 등 따시게 살면서 수술하는 엄마는 외면했어. 엄마, 이때만이 아니잖아. 항상 나한테는 바쁘다고 하고 회의 있다고 하고 그러면서 니네들 할 것은 다 하고 살잖아? 골프 치러 갈 시간은 있고 해외여행 갈 시간은 있으면서 엄마 병원 올 시간은 없었어? 자식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정자는 자식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런 자식들한테 내 재산 물려줄 생각 없어. 상호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정자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됐어. 이제 와서 잘한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 나도 그런 자식은 이제 필요 없어. 거실이 얼어붙었어요.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정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울지 마. 너희들을 낳아서 그렇게 뒷바라지 다 해준 부모에게 그러는 것은 잘못했지. 그러나 이제는 내 삶이 있고 너희 삶이 있으니까 각자 알아서 살자. 정자는 차 한 모금 마시고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마음 편하게 살아. 엄마 재산 생각하지 말고. 자식들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안심이 되면서도 어딘가 찔리는 마음이었어요. 상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그래도 저희가 자주 연락드릴게요. 정자는 피식 웃었어요. 그래. 바쁘면 안 해도 돼. 진짜 괜찮아. 그 말에 자식들은 더 할 말이 없었어요. 자식들이 돌아가고 정자는 혼자 거실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정자는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며 미소 지었어요. 애들 표정 봤어? 눈이 휘둥그레지더라. 정자는 혼잣말을 했어요. 구질구질한 엄마만 보다가 오늘 제대로 놀랐겠지. 정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편안하게 웃었어요.